자, 이제 학습 활동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른 인물에 대한 윤직원의 영감의 생각과 태도 한번 정리해보자. 아들 윤주자에 대해서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버지인 자신을 찾아오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와,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 기대와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럼 큰손자 종수는 어떨까요? 일단은 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그래도 군수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조금 더 기대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생에 비해서는 조금 동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미덥지 않은 거죠. 돈을 좀 헤프게 쓰니까. 소설의 스토리로 볼 때 종수는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일단 윤직원 영감은 그래도 손자들에 대한 사랑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직원의 생각은 이렇고요. 그에 대한 태도는 어찌됐든 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경손의 아들 종수의 아들이 있었죠. 경손이라는 그 경손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릴 것을 당부해요. 자, 그러면 작은 손자 종학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전보 수령 전에는 전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보를 받기 전에는 집안을 일으킬 인물이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경찰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가 자,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피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집안을 어떻게 할 인물로? 예, 집안을 망하게 한 존재가 되죠. 집안을 망하게 한 쓸데없는 어떤 존재, 인물 이렇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일단은 맨 마지막은 굉장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다 보니 마지막엔 아주 비속어가 남발하십니다. 자, 소제목의 의미 파악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윤직원 영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단은 집안이 망할 상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호다라고 했던 그 소제목 있잖아요. 이 소제목 기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선생님이 너무 자세하게 얘기도 해줬고 필기도 해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망진자가 호야라고 한 것과 같이 진나라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 호다라는 것처럼 윤직원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은 마치 진시황이 아꼈던 그의 아들 호인 것처럼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종아김을 암시하죠. 자, 결국엔 내가 제일 아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구나 할 때 망진자는 호연이라 요런 말 쓸 수 있겠지요. 요거 마치 어떤 고사성어처럼 기억해주면 재밌겠네요. 자, 윤직원 영감의 성격과 형실 인식을 정리하고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작가가 이런 인물을 왜 형상화했을까? 자, 왜 요런 성격? 자기 빼놓고 세상 다 망하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극도로 이기적인 그리고 또 현실 인식이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윤직원은 어떻게 이 일제 강점기를 뭐라고 인식해요? 일제 강점기를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태평한 세상, 태평천하라고 인식해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완전 왜곡된 현실이죠. 왜곡된 현실 인식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뭐랄까 윤리를 상실했어, 사실은. 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자, 이런 인물을 형성한 의도는 뭐겠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당시
이 민족의 현실에는 아주 무심하고 개인주의자들, 일단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욕먹고 계셨어요. 친일파였기 때문에. 자, 이런 이분들을 일단 비판하는 것, 그 시대상을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런 식민지에 작가가 일단 뭐를 그러면 고민했을까? 식민지의 바람직한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현실 대응 방식을 고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했어. 그 다음에는 독자들도 생각이란 걸 해야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런 사람 비판이나 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지. 이 식민지는 저런 사람들까지 존재했던 이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겠죠? 자, 4번으로 넘깁니다. 이 작품에서 다음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 써보자. 선생님이 한번 필기했었기 때문에 그 필기한 거 바탕으로 한번 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반어적인 의도의 표현. 맨 처음 부분에 윤직원 영감이 나만 빼고 이 세상 다 망해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서술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어?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 그치? 웅장한 투쟁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이걸 완전히 비꼬아 버리는데 완전 반대로 이렇게 반대적인 어떤 표현을 써서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의 말을 비꼬았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편집자적 논평은 한 2개 정도 여기 있어요. 일단은 작가가 갑자기 윤주사와 윤직원 영감의 모습을 비꼬고 풍자하면서 그거를 드러내고 얘기하는 편집자적 논평. 요거는 서술자 개입이란 말로도 잘 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 듣고 나서 그의 자식이 호의임을 보지 못했던 진시황은 차라리 행복하다라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부분 좀 적어 볼게요. 진시황은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선생님이 필기한 부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 사람은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말투를 봐도 지금 작가가 혼자 얘기한다는 거 알겠죠? 네. 이 소제목과 관련해서 작가가 그 말도 다 풀어주었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자, 이 방언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일단은 전라도 방언 나온 것들, 윤직원의 전라도 방언 나오는 것들, 혹시 기억나요? 핀지 뭐 이런 표현들, 진역 살리라고 헐티어 이거 미안하지만 선생님 입에서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자, 방언들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비속어요. 비속어들은 어때요? 비속어는 일단 마지막에 종아기에 대해서 저주할 때 그 너무 비속어가 너무 심해서 선생님이 그거 한 가지만 착착 이걸 써야 할까요? 네, 착착. 내가 이걸 쓰다니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빨리 잊어주세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이 알고 있는 판소리 대목 중에서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말해보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이 판소리에 마치 창자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태평천하 서술자는 경어체를 구사하면서 기본적으로 판소리에서 마치 창자가 판소리의 창자처럼 독자와의 거리를 완전 좁혀서 함께 인물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이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를 소설 속에 되살렸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신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대목, 그러면 인물을 막 놀리는 대목, 인물이 되게 나빠야 되겠지? 나쁜 인물이 많지는 않잖아. 우리가 배웠던 그 흥보가에서 누가 나빠? 놀부지? 흥보가에서 놀보를 막 비판하는, 조롱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놀보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목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다른 판소리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심청가에서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그 신봉사를 계속해서 그 옆에 신봉사 같은 불쌍한 인물의 무언가를 다 뺏고 막 이랬던 뺑덕 엄마 혹시 아시나요? 뺑덕이네. 이 뺑덕이네 이 여인도 굉장히 나쁜 인물이거든요. 뭐 놀부 이상으로 이 뺑덕이네를 일단은 비판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람의 외모도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모나 또는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인물을 같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대목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어요. 자, 5번은 여러분들 조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습지로 가도록 할게요. 학습지. 자, 태평천하 같이 봐요. 학습지 준비되었으면 우리 바로 시작합시다. 작가 소개, 채만식. 자, 채만식 어떤 사람이다? 한국 풍자문학의 길을 연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거겠네요. 풍자겠네요. 그렇죠? 채만식 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세요. 1920년대 초기작부터 해방 이후의 작품까지 그의 작품에는 일제강점기 상당히 이때 중요한 활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나?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 풍자문학 그렇게 열심히 쓰시던 분을 어떤 사건이겠습니까마는 일제가 친일 문학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또 친일적인 어떤 글을 쓰게끔 강요받아서 썼겠지요. 그런 문학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민족의 죄인이란 또 작품을 또 만들어요. 나는 참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분의 작품 생활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시대의 아픔도 같이 읽어볼 수 있었겠네요. 직접적 비판이 불가능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에서 채만식은 우회적으로만 무슨 말이에요? 돌려 말한다는 뜻입니다. 돌려 말해서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자, 당대가 어떤 시대인데? 일제시대잖아. 그때는 직접 대고 비판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돌려 비판하는 거지. 그건 풍자야. 결국에 일제를 찬양하는 듯 하면서 일제에 마치 순응하는 듯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정리. 중편 소설이면서 길이가 중편이란 뜻입니다. 단편보단 길고 장편보단 짧고 태평천하 딱 길이가 적절해요. 사실은. 그 다음 중편 소설이며 사회 소설이고요.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이면서 그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대놓고 비판을 하지 못하니까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더라. 그 다음 윤직원 영감의 그 3대에 걸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소설을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장르의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있고요. 같은 그 가족이 약 3대 이상에 걸쳐가지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성격은 일단은 풍자적. 우리 풍자적이란 말을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대단히 반어적이에요. 그렇죠? 비꼬았잖아요. 제목부터가 반어적입니다.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고요. 시간적으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간적으로 서울이었죠. 일제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의 갈등과 가족의 붕괴를 표현하고 있었고요. 특징으로는 부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이 반어, 이 사람을 이렇게 막 참 높여주는 듯 하면서 완전히 우스운 존재로
희화화. 둘 다 다 해. 아주 막, 웅장한 투쟁의 선언입니다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식의 비꼬미 반어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동물적인 표현들로 막 포효를 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뚱뚱한 거를 막 표현한다든가 희화를 통해서 풍자를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문체는 경어체예요. 그랬습니다요. 막 이러면서 또 약간 우스꽝스러운 말투도 쓰고요. 그 다음 판소리 사설처럼 우리 방금 했던 그 학습 활동에서 판소리 사설과 같은 문체로 마치 작가가 직접 거기 안에 들어가고요. 판소리 사설에서 많이 쓰는 그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도 드러나죠. 과장, 반어, 희화화를 통해서 대상을 풍자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거야.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소설을 쓰셨어요. 자, 전체 구성,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교과서에는 바로 이 절정 부분, 결말 부분이 드러납니다. 주요 인물은 윤직원 영감과 그 자손들 같이 볼게요.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로서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상황을 어떻다고 여겼어요? 이거 그분의 말로 씁시다. 태평천하다. 윤리의식이 없는 굉장히 속물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간, 비윤리적인 인간, 반도덕적인 인간 맞죠? 윤직원의 아들 윤주사. 이 사람은 덜 중요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말이 좋을까?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어요. 야, 봐라. 그런데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뭔가 배워서 뭔가 해보고는 하는 자, 겉으로만 번들어한 그들을 비판한다. 윤직원의 큰손주. 자, 이 사람도 역시나 무능력하고 방탕한 인물인데 이분은 정말 더 안 중요해. 어떤 의미에서. 자, 윤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작은 손자이시잖아요. 큰 기대를 걸었지. 자, 소설에 나온 적이 없어요. 소설에 나오지도 않는데 작가 또한 이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 들죠. 그는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할아버지 재산 그냥 그거 좀 갉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한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시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인물로,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지요. 망진자는 호연이라 라는 소제목의 기능. 자, 이것은 호가 결국 누구다? 종악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집안이 종악 때문에 망할 거다. 자, 뒷장입니다. 윤직원의 현실 인식에 대한 작가의 태도. 윤직원은 그 빈부 차이를 없애자는 무슨 주의? 사회주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사회주의자를 부자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불안당패다. 도둑이다, 얘네들은. 이렇게 여겨요. 자, 그렇다면 일제강점기까지 태평천하라고 인식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작가는 뭐를 비판하고 싶다? 부도덕한 윤리의식을 비판. 그리고 근대 정신을 망각한 이 지주계급과 왜곡된 식민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써줄게요. 근대 정신을 망각한 이 지주계급. 뭔가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고요. 왜곡된 식민지 현실을 풍자하고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우리가 그 학습활동에서는 어떤 부분이 반어적인 의도의 표현인가 요것만 했잖아요. 그거의 효과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겉으로는 치켜 세우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격하시키는, 이게 바로 반어예요. 위로는 올려주는 듯 아래는 완전 속으로는 깎아내리는. 그래서 인물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편집자적인 논평, 인물과 사건에 대한 누구의 판단? 서술자의 판단.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인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편집자가 훅 들어가가지고 마치 평가 내리듯이 해서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고요. 방언과 비속어를 막 쓰는 거는 사실 인물을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희화화. 입이 거친 사람. 일단
그거를 소설에서 드러냈다는 건 이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면서도 웃기게 만드는 거니까요. 작품의 판소리적 특징. 태평천의 서술자는 뭐뭐 합니다 하는 식으로 경어체로도 얘기하고요. 뭐뭐 했나요? 약간 경박한 말투, 조금 가벼운 말투들을 써가지고요. 함께 독자와 함께 조롱하는 식인 거죠. 이거는 판소리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서술자는 판소리의 무엇과 같은 역할, 소리꾼,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전보의 역할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사실 전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검찰에 잡혔다. 이거를 피검이라고 한다고요. 피검되었다는 사실 전달했고요. 손자를 통해서 뭐를 하고 오고 싶었어? 아, 내가 좀 잘 살아보고자. 신분 상승을 꿈꿨어요. 종수는 군수로, 종학이는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이 거대 권력을 등에 업고 싶었었는데 안 되겠죠. 꿈이 깨졌어요. 윤직원의 집안은 이제 완전 몰락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요. 이 소설에서 그런 장면을 안 보여준 게 속상하네요. 마지막은 그것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 필요합니다. 자, 이 전보로만 등장시켰잖아요. 윤직원 영감의 그 종학이가 만약에 정말 무슨 등장인물이 딱 되어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소설 내용은 정말 감당이 안 돼.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야, 그치? 왜? 일제시대잖아요. 풍자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상범으로 전면에 등장시킬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전보만 탁 날리는 거야. 이해가 좀 되니, 얘들아? 이건 그래서 간접적인 제시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태평천하의 의미. 일제강점기 식민체제에 순응하며 기득권을 누렸던 그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반사회적이고 세상을 완전히 잘못 인식하는 왜곡된 현실 인식하는 인물의 추악한 본질을 반어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때가 진짜 태평천하야? 아니잖아 라는 속마음은 다른 마음인데 반어적으로 드러냈고요. 윤직원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풍자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이 친일파들 하면서 반대로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동네 황씨는 시간관계상 선생님이 다 다뤄주기가 어렵네요. 답만 좀 넣어볼게요. 두 작품 모두 부정적인 인물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인물의 비도덕성과 용렬한 언행을 빈정거리고 희화함으로써 강한 풍자성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 동네 황씨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니까 나중에 보아도 좋겠는데요. 이 두 작품 모두 다 그 방언이나 비속어들을 통해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해악성을 보여주고요. 우리 동네 황씨를 막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풍자와 해악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우리 문학의 전통적인 특질이다. 이것이 현대문학에 계승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소설까지 다 하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온라인이라서 쉽지가 않았나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월요일 날 이렇게 기록했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책과 학습지를 선생님이 검사하려고 해요. 잘 들고 와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합니다.